Maybe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second half of next year sometime. 그냥 흘려한 말도 아니고 막연한 예측도 아니었어. 그건 비공개 회의에서 강조된 시점이었고 그 회의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몇 주 전에 유출됐거든. 더 놀라운 건 그 슬라이드 내용이 아이디어나 먼 미래의 비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엔 이미 가동 중인 생산 라인, 조립 중인 제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 안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배치 계획이 담겨 있었어. 몇 년째 미국의 주택시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집 한 채의 평균 가격이 근로자 1년 수입의 12배에 이르렀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선 작고 평범한 아파트 하나가 100만 달러를 넘기도 하지.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은퇴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너무나 멀어진 일이 됐어. 평생을 남의 집에 월세를 내며 살고 결국 자신이 진짜 주인인 공간을 갖지 못한 채 늙어가는 거야.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일, 그리고 노년을 규정짓는 사회적 문제야.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담한 발상이 하나 떠올랐어. 자동차 산업이 대량 생산과 자동화, 비용 최적화를 통해 혁신됐다면 왜 주택 산업은 그럴 수 없을까? 바로 그 질문이 기존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건설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됐어. 많은 사람들은 한때 텍사스에서 약 40제곱미터짜리 작은 집에 사는 한 억만장자의 모습을 기억해. 대저택도 화려한 별장도 아닌 최소한의 공간이었지. 그때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의 의미가 드러났어. 편안함은 면적이 아니라 똑똑한 설계와 자율성에서 온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었던 거야. 그 작은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탐구한 삶의 실험이었지. 그 실험에서 출발한 더 큰 아이디어는 문제의 본질이 자재나 인력이 아니라 구식 시스템이라는 점을 짚어냈어.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수개월의 노동, 수백 명의 인력, 그리고 평생의 빚이 필요한 지금의 구조 말이야. 만약 여기에 엔지니어의 사고방식, 생산 라인, 그리고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다면 비용은 크게 줄고 시간은 단축되며 품질은 자동차처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이 프로젝트는 건설이 아니라 기술 문제로 접근됐어. 공장 안에서 로봇이 집의 각 모듈을 자동으로 만들어 뼈대, 벽, 지붕, 설비까지 모두 말이지. 사용되는 소재도 전통적인 목재나 석고가 아니라 항공 등급의 고강도 강철 프레임이야.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수십 년간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어. 벽체는 초고강도 복합 콘크리트 패널로 고압으로 압축돼 일반 주택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구성을 갖고 있지. 생산 라인은 거의 완전 자동화됐고 모든 용접과 결합부의 오차는 1000분의 몇 미터 단위로 제어돼. 그래서 완성된 구조물은 불에 강하고 물에 새지 않고 태풍에도 버틸 수 있으며 대규모 보수를 하기 전까지 최소 6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설계됐어. 완성된 집은 접어서 대형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고 설치에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이쯤 되면 건설이 아니라 생산이라고 해야 맞겠지. 유출된 내부 문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비용이야. 기본 구조의 예상 가격이 $6,000 이하라고 해. 하지만 그건 단순한 외피일 뿐이고 대부분의 초기 테스트 참여자들은 그보다 완성된 버전을 선택했지.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배터리 저장 장치, 바닥 난방, 의료 등급 공기 정화, 노년층 안전 기능까지 포함된 풀 패키지 버전의 총 가격은 약 $15,000로 추산돼 이걸 금융 프로그램으로 나누면 이자 없는 5년 분할 기준으로 월 $249 정도야. 요양원이나 노인 아파트의 월세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지. 무엇보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대료도 없고 주인에게 종속될 일도 없고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걱정도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저렴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자율성이야. 이 집은 허리케인급 바람이나 높은 진도 지진, 화재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상업용 안전 기준으로 설계됐고 단열 성능이 높아서 냉난방비가 크게 절약돼 강철 프레임은 큰 하중 지점을 중심으로 단단히 고정돼 있어서 기존 목조주택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느껴지는 건 좁음이 아니라 고요함과 정돈됨이야. 빛은 고르게 퍼지고 천장은 표준보다 높고 지붕에 스마트 글라스가 개방감을 줘. 모든 요소가 명확한 목적 아래 설계됐어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며 거주자가 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야.
이 집이 존재할까가 아니라 이 집은 누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까? 실내 공간이 진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단순히 작은 공간에도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다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게 제자리에 있으면 실제보다 훨씬 넓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죠. 좁은 방이라기보다 마치 항공기나 자동차의 논리를 따라 만든 생활 캡슐 같아요. 센티미터 하나까지 다 계산에 최적화했는데도 집 특유의 따뜻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밝은 나무결, 매트한 금속, 부드러운 흰빛 조명,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동선 덕분에 실제로는 2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인데도 그걸 잊게 만들죠. 가장 큰 포인트는 색이 변하는 스마트 유리 지붕이에요. 낮에는 투명하게 해서 하늘을 바로 볼 수 있고 햇빛이 강해지면 앱으로 터치 한 번에 프라이버시 모드로 바뀌어요. 눈부심이나 열기도 확 줄어들죠. 밤에는 밖에 안 나가도 누워서 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언뜻 사치처럼 보이지만 나이 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겐 진짜 큰 의미가 있죠. 힘 안 들이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구 구조도 하나로 여러 기능을 한다는 철학을 따랐어요. 거실이자 침실이 되는 구조인데 소파를 손쉽게 접으면 침대로 변하죠. 식탁은 필요할 때 책상으로 쓸 수 있고요. 옷장은 벽 안에 매립돼 있어서 닫으면 공간도 넓어 보이고 소리도 잘 흡수돼요.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건 물건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복잡함을 줄이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거거든요. 운영 시스템은 앱으로 통제되지만 스마트 홈이라는 느낌보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뒤로 숨는 느낌이에요. 아침엔 조명이 점점 밝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깨게 하고 밤에는 온도가 살짝 내려가서 숙면을 돕죠. 커튼, 조명, 에너지 잔량까지 모두 한 인터페이스에 모여 있어요. 핵심 철학은 명확해요. 하루 동안 내려야 하는 사소한 결정을 줄여서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집이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바닥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단순한 온돌식 난방이 아니라 넘어짐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만약 사람이 넘어져서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문도 열어서 구조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에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필요할 때는 생명을 구하죠. 주방은 작아도 임시용이 아닌 제대로 된 공간이에요. 인덕션은 표면 밑에 숨어 있다가 냄비가 닿으면만 작동해서 안전하고 청소도 쉬워요. 수납장과 서랍은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요. 핵심은 요리가 힘든 일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은퇴한 사람들에게 요리는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상이잖아요. 매일 쓰고 싶은 주방이 예쁜 주방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죠. 욕실은 품위를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가기라는 생각이 느껴져요. 샤워 공간엔 턱이 없고 손잡이도 병원용처럼 나중에 박아 넣은 게 아니라 구조에 녹아 있어요. 변기엔 비대 기능과 온열 기능이 있고 샤워가 끝나면 바닥이 미리 따뜻해져 있어요. 이런 세세한 배려들이 겨울철이나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죠. 생활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눈높이에 두는 선반, 중형 반려동물을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밥그릇, 물그릇, 수납 공간까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무생물 같은 캡슐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집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진짜 혁신적인 부분은 모듈 구조예요. 처음엔 작은 모듈 하나로 시작하지만 필요할 때 다른 모듈을 붙여서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침실 모듈을 따로 추가하거나 심지어 2층 구조로도 만들 수 있죠. 포인트는 예산과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큰 집을 한 번에 사는 대신 조금씩 조립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모듈 간 연결은 전기, 수도까지 통합된 잠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후나 구조적 문제 없이 바로 연결돼요. 덕분에 증축 공사가 몇 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죠. 먼지, 시끄러운 공사 소리 없이 기술팀이 와서 하루 만에 새로운 모듈을 붙여주는 그림이에요. 추가 모듈 중 하나는 차고팟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대형 전기 픽업 트럭용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쓰는 분들에게 완벽한 출입 공간이 돼요. 평평한 바닥, 에어컨, 자동 리프트까지 있어서 매일의 집 들어가기가 훨씬 편해지죠.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큰 주제로 모여요. 에너지 자립이에요. 단순히 태양광이나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집 전체가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태양광 패널이 하루 필요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저장해서 날씨가 나쁠 때도 며칠 동안 쓸 수 있어요. 심지어 벽 자체에 배터리를 내장한 구조도 있어서 집의 벽이 에너지 저장소가 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기세 같은 생활비가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완벽한 테크 드림하우스로 들리겠지만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요. 바로 소유권과 생태계의 제약이에요. 겉으론 완벽해 보여도 그 뒤에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는지가 결국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기 시작한 지점은 디자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소유권에 붙어 있는 조건들이었죠. 연말에 첫 시범주택들이 인도됐을 때 초기 반응이 꼭 기대와 설렘만 가득했던 건 아니었어요. 집을 받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은퇴한 분들이 빠르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집을 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갈 권리를 산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시작됐죠.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회수조항이었어요. 이 모델에서는 구조물 자체는 소유하지만 지정된 커뮤니티 안에 설치할 경우 땅은 소유하지 않아요. 관리비나 관련 비용을 짧은 기간만 연체해도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집이 회수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죠. 기존의 주택 구매자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보호장치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지만 은퇴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건은 내 것 같아도 최종적인 통제권은 온전히 내 손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관리비예요. 처음에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일정 기간 무료라고 홍보됐어요. 하지만 세부 약관을 보면 운영 비용을 이유로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오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관리형 주거단지에서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문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부터 인프라, 관리까지 전부 하나의 공급자에게 묶여 있다 보니 협상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확실성은 꽤 큰 부담이죠. 광고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중요한 이슈도 있어요. 바로 데이터예요. 이 집은 각종 센서,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기술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죠. 하지만 사생활 관점에서는 질문이 생겨요. 이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쓰일까 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나이가 있는 세대에게는 항상 기록되는 공간에서 산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증 문제도 있어요. 보증 기간이 기존의 조립식 주택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이 말은 장기적인 재정 리스크가 대부분 거주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몇 년 뒤에 에너지 시스템이나 배터리, 태양광 지붕에 문제가 생기면 초기 구매 가격에 비해 교체 비용이 상당할 수 있죠. 이걸 장기적인 절약형 주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 재판매 권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공급자가 정해진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시장 가치가 올랐든 거주자가 개선을 많이 했든 상관없이요. 이건 집을 대물림할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쓰고 사용하는 이용 자산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에 지역별 법적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어떤 주에서는 이 모델이 이동식 주택으로 분류돼서 재산세를 내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땅에 설치되는 순간 고정 건물로 간주돼 일반 주택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해요. 같은 집이 어떤 곳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제적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은퇴자에게는 집 자체만큼이나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해지는 이유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요. 이건 정말 소유일까? 아니면 폐쇄적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식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낮은 비용, 안전함, 편의성, 그리고 관리나 수리, 공과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조건도 가벼운 삶을 위한 합리적인 대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통제권, 프라이버시,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자산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가 현대사회의 아주 현실적인 불안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바로 주거비가 사람들의 자유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입의 대부분이 월세나 대출 상환으로 사라지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여유도 줄어들어요. 이 주거 모델은 논란이 많지만 하나의 새로운 질문을 던져요. 집은 꼭 수십 년짜리 빚이어야 할까? 아니면 공산품처럼 생산되고 구매되고 사용되고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히 작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점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삶의 철학을 보여줘요. 덜 소유해서 더 자유롭게 살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서 얽매이지 않고 힘든 일은 기술에 맡기는 삶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치는 평수나 주소가 아니라 얼마나 자율적인가에 있어요. 에너지의 자율성, 비용의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율성이죠. 만약 이런 미래가 대규모로 현실이 된다면 그 영향은 하나의 제품을 훨씬 넘어설 거예요. 기존 주택 시장을 압박해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분류 방식과 세금 체계를 다시 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 전체에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우리는 과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까 하고요. 전통적인 소유권의 일부를 내려놓는 대신 일상의 가벼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매력적인 기술이라도 언제나 그만큼의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사례가 될 거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도 테슬라 집 하나 갖고 싶다면 아래에 숫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주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구독도 꼭 해주세요.